여러분, 지금 제 손가락을 한번 튕겨볼게요. 딱 이 0.1초 사이에 우리 우주는 3만 킬로미터나 팽창했어요. 그리고 방금 이 문장을 읽는 동안에도 약 100개의 별이 태어났고 또 100개의 별이 죽었는데, 근데 138억 년 전에는 이 모든 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 믿어지세요? 아, 그리고 오늘 영상 진짜 미쳤거든요. 제가 6개월 동안 준비한 우주 시리즈의 첫 번째 편인데,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박아주시면 다음 편에서 블랙홀의 내부, 그 다음 편에서는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까지 싹 다 다뤄볼 예정이니까 일단 누르고 시작하시죠.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약속할게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138억 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로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검은 우주 공간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공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시간도 없었어요. 시계가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과거도 미래도 없고 흐름도 없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무였어요. 근데 더 미친 건 뭐냐면 이게 그냥 옛날 철학자들이 머리 싸매고 고민하던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했냐고요? 1929년 에드윈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가 윌슨산 천문대에서 밤새 망원경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는 먼 은하들의 빛을 분석하다가 소름 돋는 걸 발견했어요. 모든 은하들이 우리한테서 멀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멀어지는 게 아니라 먼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고, 이게 의미하는 건 딱 하나였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풍선에 점을 찍고 불면 점들이 서로 멀어지는 것처럼 우주 공간 자체가 부풀어 오르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팽창하고 있다는 건 과거로 갈수록 작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계속 과거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계속 작아지다가 결국엔 한 점, 아니 점보다도 작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은 하나의 특이점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엄청났어요. 에이, 말도 안 돼.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됐다고? 그럼 그 전에는 뭐가 있었는데? 이런 반응들이었거든요. 심지어 빅뱅이라는 이름도 원래는 이 이론을 비웃으려고 만든 말이었어요. 그러다가 1964년 진짜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나요. 벨 연구소에서 일하던 펜지아스와 윌슨이라는 두 엔지니어가 위성통신용 안테나를 테스트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잡음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처음엔 기계 고장인 줄 알았죠. 안테나를 이리저리 돌려봐도 잡음은 똑같았고, 그래서 뭘 했냐면 안테나 안에 둥지를 튼 비둘기들을 쫓아내고 비둘기 똥까지 싹 다 치웠어요. 진짜로요. 근데도 잡음은 계속됐어요. 알고 보니 그 잡음은 138억 년 전 빅뱅의 흔적, 우주 탄생의 메아리였던 거예요.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는 건데, 이건 우주 어디를 봐도 똑같이 들려요. 마치 빅뱅의 여운이 아직도 우주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처럼요. 이 발견으로 펜지아스와 윌슨은 노벨상을 받았고, 빅뱅 이론은 더 이상 가설이 아닌 과학적 사실로 인정받게 됐어요. 우리 우주는 정말로 138억 년 전 한 점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서 도대체 어떻게 모든 게 시작된 걸까요?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에너지도 없던 그 무에서 어떻게 이 거대한 우주가 폭발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 138억 년 전에 바로 그 순간 10⁻43제곱초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찰나의 순간으로 들어가서 우주 탄생의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볼 건데요.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가 펼쳐질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는 138억 년 전 그 정확한 순간으로 돌아가 볼 건데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 순간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상상하는 1초, 아니 0.1초, 아니 0.01초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단위를 얘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리학에서는 이걸 플랑크 시간이라고 부르는데 10⁻43제곱초예요. 이게 얼마나 짧은 시간이냐면요. 1초를 쪼개고 또 쪼개서 43번을 소수점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건데, 빛조차도 이 시간 동안에는 원자핵의 크기만큼도 못 가요.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의 최소 단위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플랑크 시간 동안 우주는 한 점에 모든 게 압축돼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가 1000억 개가 넘는 은하들이, 그 은하마다 1000억 개씩 있는 별들이 전부 다 원자보다 작은 한 점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풍선 불어보신 적 있죠? 처음에 후마이너스하고 불면 잘 안 부러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쭉 마이너스하고 커지는 그 느낌 아시죠? 근데 우주의 인플레이션은 그것과는 비교도 안 돼요. 상상해보세요. 1원짜리 동전이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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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초 만에 그 하수만 해지는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36초.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이 미친 듯이 짧은 시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우주가 폭주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광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 순간 우주가 10의 26승배, 그러니까 1조 곱하기 1조배 이상 커졌다고 계산했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상대성 이론에서 빛보다 빠른 건 없다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맞아요. 맞는데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바로 공간 자체의 팽창이에요.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건 빛보다 빠를 수 없지만 공간 자체가 늘어나는 건 상관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개미가 풍선 위를 기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개미는 자기 최고 속도로 기어가는 건데 누군가 풍선을 막 불어버리면 개미 입장에서는 목적지가 엄청 빠르게 멀어지는 거잖아요. 우주의 인플레이션도 이런 거예요. 공간 자체가 팽창하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광속보다 빠르게 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대체 왜 이런 미친 일이 벌어진 걸까요? 과학자들은 인플라톤장이라는 걸 가정하는데요. 이건 마치 언덕 위에 공이 있는데 그 공이 갑자기 굴러떨어지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한 것과 비슷해요. 이 에너지가 공간을 미친 듯이 팽창시킨 거죠.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10의 마이너스 32초쯤 됐을 때 갑자기 딱 멈춰요. 공이 언덕 아래 평평한 곳에 도착한 것처럼. 그러면서 인플라톤장이 갖고 있던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한꺼번에 물질과 복사로 바뀌는데 이걸 재가열이라고 불러요. 우주가 다시 뜨거워진 거예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 이론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우주의 세 가지 엄청난 미스터리를 한 번에 해결해 주거든요. 첫 번째는 평탄성 문제예요. 우리 우주는 놀랍도록 평평해요. 휘어지지 않은 평평한 공간이라는 거죠. 근데 빅뱅 이론만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주가 조금이라도 휘어져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그 휘어짐이 더 심해져야 하는데 우리 우주는 138억 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완벽하게 평평하거든요. 이게 가능하려면 초기 우주가 소수점 아래 60자리까지 정확하게 평평했어야 하는데 이건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이걸 설명해줘요. 풍선을 엄청 크게 불면 표면이 평평해 보이는 것처럼 우주가 급팽창하면서 모든 휘어짐이 쫙 펴진 거예요. 지구 표면에 서 있으면 평평해 보이는 것처럼 우주가 너무 커져버려서 휘어짐을 느낄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지평선 문제예요. 우주 배경 복사를 측정해보면 우주 이쪽 끝과 저쪽 끝의 온도가 거의 똑같아요. 소수점 아래 5자리까지 같을 정도로요. 근데 문제는 이 두 지역이 서로 빛을 주고받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는 우주 탄생부터 지금까지 이 두 지역을 왕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온도가 똑같아진 걸까요? 마치 서로 연락도 안 된 두 사람이 똑같은 옷을 입고 나타난 것 같은 상황인 거죠. 인플레이션이 이것도 해결해줘요. 인플레이션 전에는 우주가 너무 작아서 모든 부분이 서로 접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온도가 균일해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갑자기 급팽창하면서 서로 멀어진 거예요. 마치 친구들이 한 방에 모여서 같은 온도를 느끼다가 갑자기 뿔뿔이 흩어진 것처럼요. 세 번째는 자기 홀극 문제인데요. 빅뱅 이론대로라면 우주 초기에 자기 홀극이라는 이상한 입자들이 엄청 많이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우리는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너무 커져버려서 이 입자들이 엄청 희석돼 버린 거예요. 마치 물 한 컵에 소금 하나를 넣었는데 갑자기 물이 바다만큼 늘어나 버린 것처럼요.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의 가장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이게 단순히 우주를 크게 만든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는 은하들, 별들, 행성들, 심지어 우리 자신의 씨앗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동안 양자요동이라는 아주 작은 밀도 차이가 생겼는데 이게 나중에 커져서 은하가 되고 별이 되고 행성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우주의 모든 구조가 10의 마이너스 36초에서 10의 마이너스 32초 사이에 만들어진 양자요동에서 시작된 거죠. NASA의 플랑크 위성이 찍은 우주 배경 복사 지도를 보면 아주 미세한 온도 차이가 보이는데 이게 바로 그 양자요동의 흔적이에요. 138억 년 전 인플레이션의 지문이 아직도 하늘에 새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나서 우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우주는 다시 뜨거워졌고 그 뜨거운 수프 같은 우주에서 드디어 최초의 입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다음 챕터에서는 쿼크와 전자가 어떻게 탄생했고 그게 어떻게 원자가 되고 별이 되고
우리가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온도가 얼마였을 것 같아요? 10의 32제곱도씨예요. 태양의 중심 온도가 1500만 도 정도인데 이건 그것보다 1조 곱하기 1조 곱하기 1조 배나 더 뜨거운 거예요. 숫자로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인간의 뇌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온도죠. 그리고 밀도도 미쳤어요. 10의 93제곱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이게 뭐냐면 설탕 한 스푼 크기에 우주 전체를 우겨넣은 것보다 더 밀도가 높은 상태예요. 물리학 법칙이 전부 무너지는 그 극한의 상태.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딱 이 플랑크 시간이 지나자마자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폭발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폭발이 아니에요. 폭탄이 터지면 파편이 공간 속으로 날아가잖아요. 빅뱅은 그게 아니라 공간 자체가 폭발한 거예요. 공간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바깥쪽으로 퍼져나간 게 아니라 공간 자체가 창조되면서 안쪽에서부터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풍선을 불 때 풍선 표면이 늘어나는 것처럼. 근데 이 경우에는 풍선 바깥은 없어요. 풍선 표면 자체가 전부인 거죠. 그리고 이때 가장 미친 일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4가지 기본 힘이 분리되기 시작해요. 지금 우주를 지배하는 4가지 힘 있잖아요.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이 4가지 힘이 원래는 하나였어요. 플랑크 시간까지는 이 4가지 힘이 전부 하나로 통합돼 있었는데 온도가 조금씩 내려가면서 이 힘들이 하나씩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뜨거운 물이 식으면서 얼음 결정이 생기듯이요. 첫 번째로 10의 마이너스 43초에 중력이 분리돼 나가요. 그 다음 10의 마이너스 36초에 강한 핵력이 분리되고 10의 마이너스 12초에 약한 핵력과 전자기력이 분리되는데 만약 이 분리 과정에서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났어도 아니면 힘의 세기가 조금만 달랐어도 우주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됐을 거예요. 중력이 조금만 더 강했으면 우주는 태어나자마자 다시 수축해서 사라졌을 거고 조금만 더 약했으면 물질들이 뭉칠 수 없어서 별도 은하도 생기지 못했을 거예요. 전자기력이 달랐으면 원자가 만들어지지 못했을 거고 강한 핵력이 달랐으면 원자핵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첫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10의 마이너스 43초에서 1초 사이에 우주의 기본 틀이 전부 결정된 거죠. 중력이 분리되고 공간이 생겨나고 힘들이 각자의 자리를 찾고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우주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10의 마이너스 36초부터 10의 마이너스 32초 사이 단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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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창하기 시작해요.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얼마나 빠른 팽창이었냐면 원자보다 작았던 우주가 자몽 크기로 아니 그것보다 더 커져버린 거예요.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요. 빛보다 빠른 게 가능해요? 네,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건 물질이 움직인 게 아니라 공간 자체가 팽창한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 우주가 지금처럼 평평하고 균일한 모습을 갖게 된 건데 이 얘기는 다음 챕터에서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왜냐면 이 인플레이션이야말로 우주의 비밀을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거든요. 자, 정리해볼까요? 빅뱅 후 첫 1초 동안 우주는 무에서 유로, 하나에서 넷으로, 점에서 공간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우주다운 우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다음 챕터에서는 그 미친 인플레이션의 비밀과 우주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우주는 다시 한번 엄청나게 뜨거운 상태가 됐어요. 온도가 10의 27제곱도까지 치솟았는데 이건 태양 중심보다 1조 배나 더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 뜨겁고 밀도 높은 우주 수프 속에서 드디어 우리가 아는 물질의 재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빅뱅 후 10의 마이너스 12초쯤 그러니까 1조분의 1초가 지났을 때 최초의 기본 입자들이 나타나요. 쿼크예요. 이 쿼크라는 게 뭐냐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인데 업 쿼크, 다운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너무 뜨겁고 에너지가 높아서 쿼크들이 따로따로 떠다녔어요. 마치 끓는 물속에 재료들이 마구 튀어다니는 것처럼 쿼크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이 상태를 쿼크 마이너스 글로온 플라즈마라고 부르는데 지금 우주에는 존재하지 않는 물질 상태예요. 그리고 쿼크와 함께 전자도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광자, 뉴트리노 같은 입자들도 마구 생겨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했어요. 이 시기에 우주는 말 그대로 입자들의 카오스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점점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빅뱅 후 1마이크로초,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초가 지났을 때 온도가 1조도 정도로 떨어지는데 이게 마법 같은 온도예요. 왜냐면 바로 이 온도에서 쿼크들이 더 이상 자유롭게 떠다닐 수 없게 되거든요. 쿼크 3개가 뭉쳐서 양성자가 되고 다른 쿼크 3개가 뭉쳐서 중성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쿼크 가둠이라고 하는데 마치 뜨거운 수증기가 식으면서 물방울이 되는 것처럼 쿼크들이 응축된 거죠. 이제 우주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광자들이 미친 듯이 날아다니는 뜨거운 수프가 됐어요. 근데 이때는 아직 원자가 만들어질 수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뜨거워서 전자가 원자에게 붙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마치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되어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빛과 물질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광자들이 계속 입자들과 충돌하면서 튕겨나가고 입자들은 광자를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하고 이 과정이 초당 수조 번씩 일어났어요. 그래서 빛이 직진할 수가 없었어요. 상상해보세요. 지금은 빛이 쭉 나아가잖아요. 태양빛이 지구까지 8분 만에 도착하고 근데 그때는 빛이 1mm를 가는데도 수백만 번 충돌했어요. 마치 안개가 너무 짙은 날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처럼 우주 전체가 불투명한 안개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리고 빅뱅 후 1초가 됐을 때 드디어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단위가 된 거예요. 이때 온도는 100억 도 정도였고 우주의 크기는 태양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우주 역사상 가장 중요한 3분이 시작돼요. 빅뱅 후 1초에서 3분 사이 이 짧은 시간 동안 우주의 원소 대부분이 만들어졌어요. 이걸 빅뱅 핵합성이라고 부르는데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지면서 원자핵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가 합쳐져서 중수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중수소 2개가 합쳐지거나 양성자가 하나 더 들어가서 헬륨-3이 되고 거기에 중성자가 하나 더 들어가면 헬륨-4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멈춰요. 리튬은 아주 조금 만들어졌지만 그것보다 무거운 원소는 이때 거의 안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우주가 너무 빨리 식어버렸거든요. 3분이 지나자 온도가 10억 도 아래로 떨어졌고 이 온도에서는 더 이상 핵융합이 일어날 수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우주는 수소 75%, 헬륨 25% 그리고 아주 미량의 중수소와 리튬으로 이루어지게 됐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도 우주의 원소 비율이 정확히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138억 년이 지난 지금도 우주 전체의 물질을 다 모으면 수소 75%, 헬륨 25%예요. 과학자들이 1940년대에 이 빅뱅 핵합성 이론으로 원소 비율을 계산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관측해보니까 계산값과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소수점 아래까지 정확하게요. 이게 빅뱅 이론의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가 됐죠. 근데 여기서 잠깐 그럼 탄소는요? 산소는요? 우리 몸을 만드는 철, 칼슘, 인 같은 건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좋은 질문이에요. 그 원소들은 이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건 훨씬 나중에 별 속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여러분 몸속에 있는 탄소, 질소, 산소, 철, 칼슘 이 모든 원소들은 빅뱅이 아니라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폭발하면서 우주 공간에 뿌려졌고 그게 다시 모여서 새로운 별과 행성을 만들고 그 중 하나가 지구고 그 지구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죠. 천체 물리학자 칼 세이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다. 이게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왼손의 원자와 오른손의 원자가 서로 다른 별에서 왔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빅뱅 후 3분이 지나고 나서 우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원자핵은 만들어졌지만 아직 원자는 안 만들어졌어요. 전자가 원자핵에 붙으려면 우주가 더 식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이 38만 년이나 걸려요. 38만 년 동안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식어가면서 뜨겁고 불투명한 안개 상태로 있었어요. 빛이 직진할 수 없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시기를 그리고 38만 년 후에 드디어 우주의 빛이 생기는 그 극적인 순간을 다음 챕터에서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뱅 후 3분이 지나고 나서 우주는 수소와 헬륨으로 가득 찬 뜨거운 안개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38만 년 동안 네 맞아요. 무려 38만 년 동안 우주는 그냥 식어가기만 했어요. 팽창하고 온도가 내려가고 그게 전부였던 거죠. 이 시기를 광자 시대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빛 입자인 광자들이 우주를 완전히 지배했거든요. 광자들이 수없이 많이 날아다니면서 전자들과 계속 충돌했어요. 마치 핀볼 게임에서 공이 사방으로 튕기는 것처럼요. 그래서 빛이 직진할 수가 없었어요. 1cm를 가는데도 수천 번씩 충돌하면서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있었다면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사방이 뿌연 안개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아니, 안개보다 훨씬 더 불투명한 상태였죠. 온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100만 도, 10만 도, 1만 도, 그리고 드디어 빅뱅 후 38만 년이 됐을 때 온도가 3000도까지 내려가는데, 이게 바로 마법 같은 온도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온도에서 전자가 원자에게 붙을 수 있거든요. 그 순간 우주 전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가 붙어서 수소 원자가 되고, 헬륨 원자에게 전자 2개가 붙어서 헬륨 원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과정을 재결합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한 번도 결합한 적 없지만 재결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우주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갑자기 우주가 투명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가 원자에 붙어버리니까 더 이상 광자와 충돌할 자유전자가 없어진 거거든요. 광자들이 드디어 방해받지 않고 직진할 수 있게 된 거죠. 상상해보세요. 38만 년 동안 뿌연 안개 속에 갇혀있던 우주가 갑자기 맑게 개는 그 순간을 마치 태풍이 지나가고 구름이 걷히면서 햇빛이 쏟아지는 것처럼 빛이 드디어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순간을 최초의 빛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바로 이 빛이 38만 년 전에 방출된 그 빛이 지금도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고 있어요. 우주가 팽창하면서 파장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 빛은 아직도 존재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우주 배경 복사예요. 펜지아스와 윌슨이 1964년에 발견한 그 잡음, 비둘기 똥인 줄 알았던 그 신호가 바로 138억 년 전, 정확히는 빅뱅 후 38만 년 시점의 우주 사진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변 공간에는 1세제곱센티미터당 400개의 우주 배경 복사 광자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NASA의 COB 위성, WMAP 위성, 그리고 플랑크 위성이 이 우주 배경 복사를 정밀하게 측정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주 어디를 봐도 온도가 거의 똑같아요. 2.725도, 절대온도 기준으로요. 소수점 아래 5자리까지 균일해요. 근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10만 분의 1도 정도의 아주 미세한 온도 차이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때 생긴 양자유동의 흔적이에요. 이 작은 온도 차이가 나중에 은하와 별이 만들어지는 씨앗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우주는 투명해졌고 원자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별이 생기고 은하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아직 한참 멀었어요. 왜냐하면 중력이 물질을 모으는 데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빅뱅 후 38만 년부터 약 1억 년까지, 이 긴 시간 동안 우주는 그야말로 암흑시대에 접어들어요. 빅뱅의 빛은 사라졌고 아직 별은 태어나지 않았고 우주는 그냥 차갑고 어두운 수소가스로만 가득 차 있었어요. 자, 최초의 별들이 태어나고 나서 우주는 더 이상 암흑이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별빛이 반짝이기 시작했고, 그 별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면서 우주 역사상 가장 장대한 구조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바로 은하예요. 빅뱅 후 약 5억 년쯤 됐을 때 최초의 은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 초기 은하들은 지금 우리 은하수 같은 거대한 나선 은하가 아니었어요. 훨씬 작았어요. 우리 은하의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 크기밖에 안 됐죠. 이 작은 은하들을 외소은하라고 부르는데, 별 몇천만 개에서 몇억 개 정도로 이루어진 작은 덩어리들이었어요. 근데 이 작은 은하들이 우주의 빌딩 블록이 된 거예요. 레고 조각들이 모여서 큰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요. 그리고 여기서 중력이 또 한 번 마법을 부려요. 이 작은 은하들끼리 서로 끌어당기기 시작한 거죠. 가까이 있던 두 은하가 점점 가까워지고 그러다가 쾅 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은하 충돌이요. 근데 은하 충돌이라고 해서 별들끼리 부딪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별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거든요. 만약 태양을 축구공 크기로 줄이면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가 1만 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별들은 서로 스쳐 지나가는 거죠. 하지만 은하 전체는 뒤섞여요. 두 은하의 중력이 서로를 잡아당기면서 별들의 궤도가 뒤죽박죽이 되고, 가스구름들이 충돌하면서 압축되고, 그 압축된 가스에서 새로운 별들이 폭발적으로 태어나기 시작해요. 이 과정을 폭발적 별 생성이라고 부르는데, 평소보다 수백 배, 수천 배나 많은 별이 한꺼번에 태어나는 거예요. 마치 불꽃놀이처럼 은하 전체가
갑자기 환하게 빛나는 거죠.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들을 보면 정말 장관이에요. 그리고 두 은하가 충돌하고 나면 결국 하나로 합쳐져요. 작은 은하 두 개가 합쳐져서 중간 크기 은하가 되고, 중간 크기 은하들이 또 합쳐져서 큰 은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걸 계층적 은하 형성이라고 불러요. 우리 은하수도 마찬가지예요. 2천억 개의 별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나선 은하도 원래는 작은 은하들이 수십억 년에 걸쳐 합쳐진 결과물이에요. 지금도 우리 은하는 작은 위성 은하들을 잡아먹고 있고요. 실제로 천문학자들이 우리 은하의 별들을 분석해봤더니 나이와 화학 조성이 다른 여러 집단으로 나뉘더래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별들이 원래 서로 다른 은하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은하는 수많은 은하들의 무덤인 동시에 재탄생인 거죠. 그리고 은하가 형성되면서 그 중심에는 뭔가 이상한 게 생기기 시작해요. 초대 질량 블랙홀이에요.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서 수십억 배나 되는 엄청난 블랙홀이 은하 중심에 자리 잡는 거예요. 이 블랙홀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예요. 어떤 과학자들은 최초의 거대한 별들이 죽으면서 만들어진 블랙홀이 점점 커진 거라고 하고, 어떤 과학자들은 가스 구름이 직접 붕괴해서 만들어졌다고 하고,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모든 큰 은하의 중심에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은하 중심에도 궁수자리어라고 불리는 태양 질량의 400만 배나 되는 블랙홀이 있어요. 2022년에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으로 처음 사진을 찍었죠. 이 블랙홀들이 주변 물질을 빨아들일 때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게 퀘이사예요. 은하 전체보다 밝은 빛을 내는 괴물 같은 천체죠. 먼 우주를 관측하면 이 퀘이사들이 보이는데 이게 초기 우주에 엄청나게 많았어요. 빅뱅 후 10억 년쯤 됐을 때 우주는 퀘이사의 전성시대였어요. 블랙홀들이 미친 듯이 물질을 먹어치우면서 엄청난 빛을 냈고, 그 빛이 주변 가스를 가열하고 이온화시켰어요. 이 과정을 재이온화라고 부르는데 암흑시대 이후 두 번째로 우주가 근본적으로 변한 시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초신성 폭발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거대한 별들이 수명을 다하고 폭발하기 시작했거든요. 한 은하에서 1년에 수십 개씩 초신성이 터졌어요. 지금은 우리 은하에서 100년에 한두 개 터질까 말까 한데요. 이 초신성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첫째로 무거운 원소를 우주 공간에 뿌렸고, 둘째로 엄청난 충격파를 만들어서 주변 가스를 압축시켰고, 그 압축된 가스에서 새로운 별들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손가락의 금반지, 목걸이의 은, 스마트폰의 구리, 이 모든 무거운 원소들은 수십억 년 전 어느 별의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별이 죽으면서 우주에 선물한 거죠. 우리는 말 그대로 별의 잔해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리고 빅뱅 후 30억 년쯤 됐을 때 우주의 별 생성률이 정점에 도달해요. 이때가 우주 역사상 가장 활발하게 별이 만들어진 시기인데 지금보다 10배에서 30배나 많은 별이 태어났어요. 우주의 전성기였던 거죠. 이후로는 점점 별 생성률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충돌이 적어지고, 가스가 점점 소진되고, 블랙홀들이 가스를 날려버리고, 여러 이유로 우주가 점점 조용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약 90억 년 전쯤 우주의 한 구석에서 별 하나가 태어나는데 특별할 것 없는 중간 크기의 노란 별이었어요. 우리는 이 별을 태양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태양 주변에 먼지와 가스가 모이면서 행성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중 세 번째 행성, 태양으로부터 딱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암석 행성 하나가 냉각되면서 표면에 물이 생기고, 그 물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그 화학 반응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그 생명이 진화하고 진화해서 결국 여러분과 제가 된 거예요. 다음 챕터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구에 어떻게 생명의 재료가 모였는지, 그리고 138억 년 우주 역사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으로 이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7서죠. 이 암흑시대의 우주를 상상해보면 정말 쓸쓸해요. 아무 빛도 없고 아무 구조도 없고 그냥 수소와 헬륨 원자들이 텅 빈 공간에 퍼져 있을 뿐이에요. 온도는 점점 내려가서 영하 200도, 영하 250도까지 떨어지고요.
근데 이 암흑 속에서 뭔가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중력이에요. 인플레이션 때 생긴 그 아주 미세한 밀도 차이. 어떤 곳은 수소가 0.001% 더 많고 어떤 곳은 0.001% 더 적은 그 작은 차이가 중력을 통해 점점 증폭되고 있었던 거죠. 밀도가 조금 높은 곳은 중력이 조금 더 세니까 주변의 수소를 끌어당기고 그러면 더 밀도가 높아지고 더 많이 끌어당기고 이런 식으로 눈덩이처럼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중력 불안정성이라고 부르는데 작은 차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과정이죠. 그리고 수천만 년이 지나자 드디어 어떤 지역에서는 수소가스가 엄청나게 밀집되기 시작해요. 밀도가 높아지면 중력이 더 강해지고 가스 구름이 점점 수축하면서 중심부의 압력과 온도가 올라가요. 빅뱅 후 약 1억 년에서 2억 년 사이 드디어 어떤 가스 구름의 중심부 온도가 1000만 도를 넘어서는데 이게 바로 핵융합이 시작되는 온도예요. 수소. 원자핵 4개가 합쳐져서 헬륨 하나가 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그 순간 우주 최초의 별이 빛나기 시작해요. 암흑을 뚫고 첫 번째 빛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1억 년 동안 계속됐던 암흑 시대가 끝나는 순간이에요. 이 최초의 별들을 인구 III 별 또는 퍼스트 스타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아직 이 별들을 직접 관측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멀리 있고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근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2021년에 발사됐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최초의 별들을 찾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는 우주 최초의 별빛을 보게 될 거예요. 138억 년을 여행해서 우리한테 도착한 그 빛을요. 이 최초의 별들은 지금 별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크기가 태양의 100배에서 300배나 됐고 온도는 10만 도가 넘었고 밝기는 태양의 수백만 배였어요. 엄청나게 크고 뜨겁고 밝은 괴물 같은 별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 별들은 수명이 짧았어요. 너무 밝게 타올랐기 때문에 몇백만 년 만에 연료를 다 써버리고 초신성으로 폭발했어요. 그리고 그 폭발 속에서 무거운 원소들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탄소, 산소, 질소, 철, 금, 이 모든 것들이요. 최초의 별들이 죽으면서 우주에 무거운 원소를 뿌렸고 그 원소들이 다시 모여서 두 번째 세대 별들을 만들었고 그 별들도 죽고 또 새로운 별들이 태어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주는 점점 다채로워졌어요. 그리고 이 별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하면서 중력에 이끌려 수천 개, 수만 개씩 뭉치면서 드디어 최초의 은하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다음 챕터에서는 은하의 시대, 우주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보는 장대한 구조를 갖추게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46억 년 전으로 돌아가 볼 건데요. 이때 우주는 이미 90억 살이었어요. 빅뱅이 일어난 지 92억 년이 지났고 은하들은 이미 성숙한 상태였고 별들은 수없이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했고 무거운 원소들도 충분히 만들어진 상태였어요. 우리 은하수의 나선팔 한쪽 구석, 별들이 밀집된 중심부도 아니고 텅 빈 외곽도 아닌 딱 중간쯤 되는 평범한 지역에 거대한 분자 구름 하나가 떠다니고 있었어요. 크기가 태양계의 수만 배나 되는 가스와 먼지 구름이었죠. 이 구름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이었지만 예전 별들이 죽으면서 뿌린 무거운 원소들도 약 2% 정도 섞여 있었어요. 탄소, 산소, 질소, 규소, 철,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 2%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행성이 되고 생명이 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자 구름 근처에서 거대한 별이 초신성으로 폭발해요. 엄청난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이 조용한 구름을 강타한 거예요. 마치 고요한 연못에 돌을 던진 것처럼 충격파가 구름을 압축시키기 시작한 거죠. 압축된 가스는 밀도가 높아지고 밀도가 높아지면 중력이 강해지고 중력이 강해지면 더 많은 가스를 끌어당기고 이런 식으로 구름의 한 부분이 수축하기 시작해요. 동시에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회전하면서 수축하면 각운동량 보존 법칙 때문에 점점 빠르게 회전하게 되거든요. 마치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팔을 오므리면 빙글빙글 빨리 도는 것처럼 그러면서 구름이 원반 모양으로 납작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중심부는 계속 수축하면서 점점 뜨거워지고
압력이 올라가고 밀도가 높아지고 그러다가 약 10만 년 후에 중심부 온도가 1000만 도를 넘어서면서 드디어 핵융합이 시작돼요. 순간 엄청난 빛이 터져 나오는데 바로 이게 태양의 탄생이에요. 태양이 처음 불을 켜는 순간을 T-타우리 단계라고 부르는데 이때 태양은 지금보다 훨씬 활동적이었어요. 강력한 태양풍을 내뿜으면서 주변의 가벼운 가스들을 바깥으로 날려버렸어요. 마치 거대한 선풍기처럼요. 근데 원반 속에는 아직도 엄청난 양의 먼지와 가스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원반 안에서 뭔가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먼지 입자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달라붙기 시작한 거예요. 정전기 같은 힘으로요. 처음에는 모래알만 했던 게 자갈만해지고 자갈이 바위가 되고 바위가 산만해지고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부착이라고 부르는데 수백만 년 동안 계속되면서 킬로미터 크기의 미행성체들이 만들어져요. 이 미행성체들이 수천 개, 수만 개씩 원반 안에서 궤도를 돌고 있었는데 서로 충돌하기 시작해요. 어떤 건 합쳐지고 어떤 건 부서지고 살아남은 것들은 점점 커지고 이 카오스 같은 과정이 수천만 년 동안 계속됐어요. 태양에 가까운 안쪽은 너무 뜨거워서 얼음이나 가스가 존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철, 규소, 마그네슘 같은 무거운 원소들로만 행성이 만들어졌죠. 이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우리가 지구형 행성이라고 부르는 암석 행성들이에요. 반면 태양에서 먼 바깥쪽은 충분히 추워서 얼음이 존재할 수 있었어요. 물 얼음뿐만 아니라 메탄 얼음, 암모니아 얼음까지. 그래서 여기서는 훨씬 큰 행성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이게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거대 가스 행성들이에요. 특히 목성은 태양계 형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태양 질량의 0.1%밖에 안 되지만 나머지 모든 행성을 합친 것보다 2배나 무거웠거든요. 목성의 강력한 중력이 마치 진공 청소기처럼 소행성대를 정리했고 해성들을 튕겨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약 45억 4천만 년 전 지구가 거의 완성됐을 무렵에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화성 크기만 한 원시 행성 하나가 지구와 충돌한 거예요. 이 충돌이 너무 강력해서 지구 표면이 완전히 녹아버렸고 튀어나간 파편들이 궤도를 돌다가 다시 뭉쳐서 달이 된 거예요. 이 충돌을 대충돌이라고 부르는데 지구가 지금처럼 23.5도 기울어진 것도 하루가 24시간인 것도 달이 생긴 것도 전부 이 충돌 때문이에요. 만약 이 충돌이 없었다면 지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달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달의 중력이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시켜줬거든요. 만약 달이 없었다면 지구의 자전축이 막 흔들렸을 거고 그러면 기후가 완전 엉망이 됐을 거고 생명이 진화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충돌이 끝나고 지구가 다시 식으면서 표면에 암석 지각이 형성됐어요. 그리고 지구 내부에서 뿜어져 나온 수증기와 해성들이 가져온 물이 모여서 바다가 만들어졌어요. 약 44억 년 전쯤의 일이에요. 이 원시 바다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어요. 온도가 훨씬 높았고 산소는 거의 없었고 철 성분이 녹아 있어서 초록빛을 띠었을 거라고 해요. 하늘은 주황색이었고 화산이 끊임없이 폭발했고 운석이 계속 떨어지는 지옥 같은 환경이었죠. 근데 바로 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 약 38억 년 전쯤 뭔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생명이 탄생한 거예요. 어떻게 무생물에서 생물이 만들어졌는지는 아직도 정확히 모르지만 원시 바다의 화학 수프에서 최초의 자기복제 분자가 만들어진 거죠. 처음에는 단순한 RNA 같은 분자였을 거예요. 그게 점점 복잡해지고 DNA가 만들어지고 세포막이 생기고 최초의 세포가 탄생하고 그 세포가 분열하고 변이하고 진화하면서 점점 복잡한 생명체가 됐어요. 30억 년 전쯤에는 광합성을 하는 박테리아가 나타났고 이것들이 산소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산소가 바다 속 철과 결합해서 철광석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캐는 철광석의 대부분이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약 24억 년 전에 대산소 사건이 일어나요. 대기 중 산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구 환경이 완전히 바뀐 거죠. 산소가 독이었던 생명체들은 멸종했고 산소를 이용할 수 있는 생명체들이 번성했고 이게 나중에 복잡한 다세포 생명체로 진화하는 발판이 됐어요.
5억 4천만 년 전 캄브리아기 대폭발, 공룡의 시대, 6,500만 년 전 소행성 충돌로 공룡 멸종, 포유류의 진화, 700만 년 전 인류의 조상 등장, 3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 탄생, 1만 년 전 농업혁명,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요. 생각해보세요. 138억 년 전 한 점에서 시작된 우주가 쿼크와 전자로 시작해서 원자가 되고 별이 되고 은하가 되고 태양계가 되고 지구가 되고 생명이 되고 결국 여러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 원자 하나하나가 138억 년의 우주 역사를 품고 있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 챕터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팽창하고 있는 우주의 현재, 그리고 우주의 미래에 대해 얘기해보고 이 장대한 여정의 의미를 함께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제가 이 문장을 말하는 동안에도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고 있고 공간 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우주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1998년에 천문학자들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먼 은하들의 초신성을 관측하던 두 연구팀이 독립적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는데 우주가 그냥 팽창하는 게 아니라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차가 오히려 엑셀러레이터를 밟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원래 과학자들은 중력 때문에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은하들의 중력이 서로를 잡아당기니까 팽창이 점점 늦춰지다가 어쩌면 멈출 수도 있고 심지어 다시 수축할 수도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관측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우주는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었고 이게 가능하려면 중력과 반대로 작용하는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과학자들은 이걸 암흑에너지라고 이름 붙였어요. 암흑이라고 붙인 이유는 정체를 전혀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암흑에너지가 우주 전체 에너지의 68%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별, 은하, 가스, 먼지, 이 모든 보통 물질은 겨우 5%밖에 안 돼요. 나머지 27%는 암흑물질이라고 불리는 보이지 않는 물질이고요. 생각해보세요. 우주의 95%가 우리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의 5%만 이해하고 있는 거죠. 마치 책의 20페이지 중 1페이지만 읽고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려는 것과 같아요. 암흑물질은 빛을 내지도 않고 흡수하지도 않지만 중력은 작용해요. 그래서 은하가 회전할 때 날아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은하단이 흩어지지 않게 해주고 우주의 거대 구조를 만드는 뼈대 역할을 해요. 암흑물질이 없었다면 은하 자체가 형성될 수 없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지금도 암흑물질 입자를 찾기 위해 지하 깊은 곳에 거대한 검출기를 설치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가 암흑물질 입자가 검출기를 통과할 때 신호를 잡아내려는 거죠. 아직까지는 확실한 검출에 성공하지 못했지만요. 그리고 암흑에너지는 더 미스터리예요. 이게 진공의 에너지인지 새로운 장인지 아니면 우리가 중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21세기 물리학의 가장 큰 수수께끼죠. 근데 이 암흑에너지가 우주의 운명을 결정해요. 암흑에너지 때문에 우주는 점점 빠르게 팽창하고 있고 이 추세가 계속되면 우주는 어떻게 될까요? 과학자들은 몇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하는데 가장 유력한 건 빅프리즈 또는 열사예요. 수백억 년 후 은하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서 서로를 볼 수 없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은하수 외의 은하들, 안드로메다, 삼각형자리 은하, 이런 것들이 전부 사라져요. 정확히는 우리한테서 너무 빨리 멀어져서 빛이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별들도 점점 연료를 다 써가면서 죽어갈 거예요. 새로운 별이 태어나는 속도보다 죽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주는 점점 어두워져요. 1조 년 후쯤에는 마지막 별이 꺼지고 우주는 검은 외성, 중성자별, 블랙홀만 남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 지나면 10의 100제곱년쯤 후에는 블랙홀마저 호킹 복사로 증발해버려요. 그때가 되면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차갑고 어둡고 텅 빈 공간만 무한히 펼쳐져 있을 거예요. 혹시 이 얘기가 우울하게 들리나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그 시간까지는 아직 수천억 년, 수조 년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100년 전만 해도 인류는 빅뱅을 몰랐어요. 50년 전에는 블랙홀이 진짜 있는지도 몰랐어요. 30년 전에는 외계 행성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5,000개가 넘는 외계 행성을 알고 있고 그중 일부는 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지금도 138억 년 전의 빛을 관측하고 있고 우리는 곧 최초의 별을 발견할지도 몰라요. 유럽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는 암흑물질의 정체를 밝혀낼지도 모르고 양자 중력 이론이 완성되면 빅뱅 이전의 상태도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요? 138억 년 전 한 점에서 시작해서 쿼크가 만들어지고 원자가 만들어지고 별이 태어나고 죽고 그 별의 잔해가 모여서 태양계가 되고 지구가 되고 생명이 싹트고 진화하고 진화해서 결국 여러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몸속의 탄소는 수십억 년 전 어느 별의 핵융합에서 만들어진 거고 여러분 피 속의 철은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진 거고 여러분을 이루는 원자 하나하나가 138억 년의 우주 역사를 품고 있어요. 칼 세이건의 말처럼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우주는 138억 년 동안 진화해서 결국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모든 걸 알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구라는 작은 행성 위에 사는 우리가 망원경과 현미경과 수학을 가지고 우주의 탄생부터 미래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빅뱅 후 10의 마이너스 43초의 세계를 수식으로 기술할 수 있어요. 138억 광년 떨어진 곳을 관측할 수 있어요. 원자보다 작은 입자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요? 아직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암흑물질이 뭔지, 암흑에너지가 뭔지, 빅뱅 전에는 뭐가 있었는지,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만 있는 건지, 외계 생명체도 있는지 수많은 질문들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앞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비밀들이 있고 우리는 계속 탐험할 수 있어요. 다음 세대가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발견할 거고 그 다음 세대는 더 많은 걸 알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그 별빛 하나하나가 수백 년, 수천 년, 수백만 년을 여행해서 여러분 눈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건 과거의 우주예요.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우주의 일부가 아니라 우주 그 자체예요. 우주가 138억 년에 걸쳐 만들어낸 가장 복잡하고 아름다운 구조 중 하나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고 꿈꾸고 사랑하는 그 모든 순간이 우주의 진화인 거예요. 빅뱅에서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 경이로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블랙홀의 내부를 탐험해 볼 건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될 거예요. 우리는 모두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고 우주를 이해하려는 우주의 한 부분이고 그 자체로 경이로운 존재예요. 여러분도 우주의 기적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